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굴 안에 흙으로 만든 인형.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내가 가입한 동아리는 옛날부터 동굴 탐험을 하고 있었다. 이화태환에는 동굴이 잔뜩 있는 데다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없었고 동굴 내부의 정보도 부족해 취미로 동굴 탐험과 측량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탓에 그해 겨울 역시 평소처럼 동굴 측량을 하기로 해서 꽤 넓은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동굴에 들어갔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측량이 이미 끝난 곳도 있었고 측량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은 것이다 보니 선배와 친구들은 측량은 안 하고 마음대로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류하는 곳만 정해놓고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서 박쥐를 찾는다거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었고 끝이 막힌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그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시간이 걸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무렵 겨우 들었던 친구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거기서 몸을 돌릴 공간이 있었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몹시 몸을 떨면서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구멍의 안쪽에 팔 두 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 구멍 밑에 흙은 쉽게 파여서 금방 파니까 들어갈 수 있더라고. 안에는 다담이 3개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 선배는 그제야 어떻게 친구가 몸을 돌려서 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후레쉬를 켰더니 흑인형이 길게 누워 있었어. 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배는 친구가 흑인형 모양의 종이 속이라도 본 것인가 싶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다. 그 흑인형 어째서인지 안경을 쓰고 있어.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걸까?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시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와 친구들은 바로 동굴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시체의 신원을 들은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갑자기 행방불명됐던 근처 마을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인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은 양초 한 자루만을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다. 아마 탐험이었을 것이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시체 옆에 있던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 봉지로 알 수 있었다. 시체는 동굴에 폐쇄된 공기와 습기찬 환경 때문에 썩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떨어지는 더러운 물에 온몸이 덮인 것 같았다. 다만 어째서 안경만은 진흙에 덮이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내게 이야기가 특히 무서웠던 것은 죽은 소년이 동굴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 때문이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두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암흑 속에서는 10분 안에 평형 감각을 잃기 마련이다. 죽은 소년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성냥이 물에 젖어 양초에 불조차 붙이지 못하고 아마 30분 정도 지나고서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동굴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누군가 구조하러 오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손으로 모든 곳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을 것이다. 며칠이나 버텼을까.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에 경계조차 모호해져 갔을 것이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안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입구를 응시하며 죽어간다는 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으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햄버거 가게. 지금 살고 있는 맨션에서 걸어서 몇십 분 정도 가면 햄버거 가게가 있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아니라 수제버거라는 것을 표방하던 곳이었다.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같이 있는 세트를 시키면 800엔이 훌쩍 넘는 데다. 그다지 매우 맛있는 것도 아니었던 탓인지 언제 가도 손님이 없었다. 가게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종종 조금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게에는 중년 남성이 계산대와 주방을 맡고 있었고 아내 같아 보이는 여자가 서빙과 잡무를 맡고 있었다. 가게 안쪽은 그 사람들이 집과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점 치고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다. 가게 그 자체도 운영하는 부부도 마치 70년대 같은 느낌의 스타일이었다. 그것도 멋지거나 그리운 옛 추억이 아닌 음침하고 가난한 느낌이었다. 플로어 중앙에는 각종 소스가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살사 소스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때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미료를 두는 곳에는 우리 햄버거에는 독자적인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소스는 한 번 드시고 나서 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서 있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조미료라고 해도 케찹과 프렌치 드레싱이 들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처음 갔을 때부터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서 먹곤 했다. 그리고 아마 내가 세 번째로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였을 것이다. 주문을 하는데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보는 게 좋아요. 소스를 뿌리면 원래 맛이 지워지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귀찮은 참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 라고 대충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도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었다. 별 생각 없이 그날 사건을 지나치고 3개월 정도 후 문득 또 먹고 싶어져 오랜만에 그 가게를 찾게 되었다.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주세요. 소스를 뿌리면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완벽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갔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아저씨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어조도 무엇인가 감정을 눌러 담은 것 같은 단조로운 느낌이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가게는 계산대가 1층에 있고 손님이 식사를 하는 플로어는 2층에 있다. 서빙을 하는 부인도 식사를 가져다 준 후에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그 말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비난 같은 느낌이었다. 언제나 내가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것을 보고 있던 것일까? 그렇지만 손님이 어떻게 먹던 그것은 자유다. 부인이 세트 메뉴를 두고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나는 또 소스를 가지러 가서 햄버거에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렸다. 어쩐지 아저씨가 강요하는 것 같아 화나지만 종종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걱우걱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반 정도 먹었을 무렵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그 소리는 플로어 안쪽 가게 주인 집에서 난 것이었다. 거기에서 상반신만 보인 채 부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린 것 같았다. 순간 시선이 닿았지만 바로 눈을 깔았다. 나는 그 자리로 가게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저 그 시선이 무서웠다. 그 표정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아의 붕괴라는 것이 표정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몇 개월 뒤 나는 그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없어져 있었다. 앞에 붙은 폐업 공지로 보아 문을 닫은 것은 내가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찾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일이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실종.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영화 감독의 이야기이다. 감독이 6살이 되던 해 여름 휴가 때 그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굉장한 시골이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내내 대자연 속에서 놀며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시골집은 대나무 숲 속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두가 잠들어 조용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에 취한 탓일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이 어째서인지 화장실 방향과는 전혀 다른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로 가늠하면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숲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동물인가 싶어져서 호기심에 가득 차 가만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그것은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은 예로부터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도 잡혀갔으리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만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도저히 이것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만약 그것의 정체를 말한다면 그것이 다시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에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감독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기이한 것들이 남아있을지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다. 네 번째 이야기, 침대.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웃음이 해픈 사람이었다. 인맥도 두텁고 덕망이 넓어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셨던 분이다. 간혹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다만 다들 개의치 않아 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일체토를 달거나 의심을 품는 이는 없었다. 어떤 날은 슬그머니 찾아오셔서는 할아버지와 약조를 드시고 또 어떤 날은 담배 태우시며 덕담을 나누고 가시는 날이 빈번했다. 그러다 며칠간 쿵한 표정으로 말할 듯 말 듯 무언가 꺼림칙하신 것처럼 말을 할까 망설이시며 할아버지와 담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내가 대짝만한 침대를 이번에 새로 장만했는데 하며 오늘 띄우시고는 매번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침대에서 떨어져 곤욕을 치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수롭지 않은 듯 할아버지는 뭘 그런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하셨지만 친구분이 이어서 근데 그게 누가 자꾸 밀어 집사람은 아닌 듯 한데 누가 자꾸 밀어낸다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아버지는 당최 무슨 소린지 몰라 하시며 친구분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이런 얘기는 함부로 남한테 얘기치 말거라 하셨다. 그로부터 한 달 즈음 흘렀을까. 친구분이 찾아오셔서는 또다시 침대 얘기를 꺼내셨다. 할아버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혀를 끌끌 차셨지만 친구분은 나 이제 알았다. 그 침대 넣어줄게. 난 이제 필요가 없어. 하시고는 평소와 같은 인자한 미소를 띠시며 집으로 가셨다. 며칠 뒤 사람을 시켜 정말 대짝만한 침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 하시며 의아해 친구분께 전화하셨다. 친구분은 한사코 너가 줘라. 누가 너 주라고 하더라. 라는 말만 하셨고 할아버지는 정말 왜 그래. 내 술이라도 거하게 살게. 라고 하셨지만 그 통화가 두 분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은 할아버지는 쓸쓸한 창가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태우시며 그래 그놈이 알고 있었구만. 알고 있었어. 하시며 애꿎은 물음만 치셨다. 5번째 이야기 노파. 동네 낡은 슈퍼마켓 평상에는 언제나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노파가 있었다. 평상 주변을 서성이다가 멍하니 앉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파의 유일한 하루 일과였다. 우린 그 노파를 정신 나간 할매라 여기며 일체 말을 걸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가 무섭기까지 했다. 어느 날은 친구 A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노파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 할머니가 나보고 이상한 말을 했어. 라고 A가 말했다. A가 혼자 평상을 지나칠 때 노파가 넌지시 말을 던졌다는 것이다. 많이 아플 낀데 괜찮건나? 괜찮건나? 하고 말이다. 얘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파에게 저도 한마디씩 들었다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정신 나간 할머니 재수없다. 침을 퇴뱉으며 A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노망난 노파가 헛소리를 했겠거니 싶었으나 다음날 다같이 A의 병문안을 가야만 했다. 뜬금없이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A는 목에 깁스를 한 채 우리를 맞이했다. A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털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우린 묘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문안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하루 종일 얼굴이 시퍼렇던 친구 B가 기어이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나한테도 개소리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나 죽을 수도 있다. 얼굴이 찌부러질 듯 인상을 쓰며 B가 하는 말은 다시금 우릴 긴장케 만들었다. B는 노파에게 칠칠 맞은 것도 유분수지 네 뼈를 흘리고 다녀.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린 B에게 별거 아니겠지라는 허탈한 위로밖에 해줄 말이 없었고 다소 불안에 떨며 지내는 B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정신병자 마냥 눈이 어두침침해져 가는 B를 놀리는 무리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신을 놀리던 무리와 치고받고 싸워 이빨이 몇 개 나간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재밌는 것은 나도 그 노파에게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홀로 집에 귀가하던 중 평상에 앉은 노파가 무슨 일인지 살살 웃으며 하이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집에 가네. 라고 내게 말했었다. 난 아직까지도 노파에게 들은 얘기를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하기가 꺼려진다. 6번째 이야기, 오두막. 올여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일을 겪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글로 남겨보려 한다. 우리 집은 추곡 후 지방의 깊은 산속에 있는 시골이다.
나는 이곳에서 작은 자연 애호가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참가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산이 있다. 주로 그 산에서 클럽 멤버들과 등산이나 캠프를 하곤 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클럽 멤버들이 산행 가이드를 하자는 기획안이 올라왔다. 산의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였다. 나는 그 기획에 찬성해서 내가 이벤트의 사전 준비를 맡게 되었다. 내가 맡게 된 것은 필요한 도구들의 준비와 가이드할 장소의 선정이었다. 몇 번이고 올랐던 산이다 보니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역시 한번 직접 가서 실제로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휴일에 혼자 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아서 등산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나는 한 손에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가이드 안내 책자에 넣을 사진을 곳곳에서 찍으면서 등산을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에 반 정도 왔을 무렵 약수터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사 당일에는 이곳보다 더 나아갈 예정이었던 터라 조금 더 가다가 날씨가 나빠지면 내려올 생각으로 서둘러 길을 올랐다. 그리고 그때였다. 응? 무슨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봤다. 나는 평범한 등산로를 걷고 있었다. 딱히 다른 등산객을 만나도 이상할 것은 없겠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가 목소리처럼 들렸던가 싶어서 나는 다시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들렸다. 들려온 쪽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저 너머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냘프고 약한 느낌의 소리였다. 누구 있어요? 어쩌면 부상이라도 당한 등산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다. 조금 주저하다가 나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냥 바람 소리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 계십니까? 그게 소리를 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풀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이 쓰러져 있다 해도 찾을래야 찾을 도리가 없어 보였다. 나는 풀숲을 밀어 헤치며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해 나갔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나는 갑자기 넓게 트인 장소에 도착했다. 거기는 5호선에 어릴 적부터 오르던 나조차도 처음 보는 곳이었다. 그토록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 풀숲이 갑자기 사라지고 축축한 지면에 나무가 같은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 있었다. 나무에는 제한 표시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가운데에는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다. 마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헛간 같은 모습의 오두막이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오두막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왠지 기분 나쁜 느낌도 들었다. 우선 이 오두막은 대체 뭘까?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 산에 올라섰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들은 적도 없었다. 주변의 나무들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어슴푸레해져 기분마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이 있다면 어쨌거나 확인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도저히 큰 소리를 지를 기운이 나질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나오지 않게 조용히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그렇지만 오두막 앞까지 와서 나는 후회했다. 오두막 문에는 너덜너덜한 부적이 빽빽하게 붙어 있던 것이다. 원래는 희었을 그 부적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문과 분간이 안 됐던 것이다. 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오래되어 녹이 쓴 탓인지 완전히 부서져서 고리만 걸려 있는 상태였다. 그 탓에 문이 조금 열려서 틈새가 보이고 있었다.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이때 솔직히 나는 울 것 같이 무서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령이나 괴물 따위 있을 리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노숙자일지도 모르지만 산에서 헤매던 등산객이 다쳐서 이 오두막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잠시 고민한 끝에 나는 확인하기 위해 문에 손을 댔다. 살짝 밀자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먼지 투성이인 문이 열렸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나에게 등을 보이며 방 가운데 서 있다. 여자다. 너무 낡아서 흰 헝겊 같아 보였지만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허리 근처까지 내려온 부시시한 장발이었다.
묘하게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다. 찢어진 옷 틈새로 보이는 손과 발은 무서우리만큼 여위어 있었다. 그 발 밑에는 개인지 너구리인지 모를 동물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인지 마루에는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여자는 무엇인가를 소근소근 중얼거리고 있었다. 노래인 것일까?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일정한 템포가 느껴진다. 아, 이건 위험하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광경을 보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 버린 것 같다.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도망치자.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여자는 기우뚱 흔들리더니 얼굴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진폭이 점점 커지며 긴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날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도망쳤다. 온 힘을 다해 왔던 길을 따라 달렸다. 묘하게 얼굴은 무표정한 상태였다.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칠 뿐이었다. 무엇이라도 하나 생각하면 그 순간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정신의 공황 상태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쩌면 본능이었는지도 모른다. 풀숲을 밀어 헤치며 원래 등산 코스로 돌아온다. 거기서 숨을 고르며 온 길을 되돌아봤다. 그런데 20m 정도 떨어진 풀숲 속에 검은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온몸이 굳었다.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백발 섞인 머리카락은 조금 전 그 여자였다. 쫓아오고 있었나? 나는 곧바로 쏜살같이 도망쳤다. 등산로를 계속 달려간다. 달리면서 목만 돌려서 뒤를 봤다. 등산로 옆 나무 그늘에 흰 옷이 보인다. 아까 전보다 가까워졌다. 미친 듯 달리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조금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공포로 신음소리가 새어내온다. 구르듯 미친 듯 달려서 산을 내려온다. 전력으로 도망치고 있는데도 그놈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아까보다 더욱 가까이 와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산 기슭의 마을에 도착한다. 이제 그놈은 바로 3m 정도 뒤에 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보였다. 눈매는 찰싹 붙은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앞만 보고 달리고 달렸다. 더 이상 뒤를 볼 용기가 없었다.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내 등 바로 뒤에 있을 것만 같았다. 가쁜 숨을 내쉬며 마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미친 듯 눌렀다. 제발, 제발. 내가 소리를 지르자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뭐여, 무슨 일 있는겨? 할머니는 깜짝 놀란 것 같으셨다.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제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짝 뒤를 돌아보니 확실히 그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이게 내가 겪은 일이다. 클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무서워서 그만뒀다. 기획하고 있던 X산 이벤트도 참가하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공포심도 많이 옅어져서 내년쯤 한번 찾아가 볼까 싶기도 하다. 7번째 이야기, 신문 배달. 신문 배달을 하다 겪은 무서운 이야기이다. 내 배달구역 중에는 8층짜리 현관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린 건물이 하나 있다. 언제나 휴대폰 시계로 4시 32분이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안에 신문을 배달하고 나오곤 한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열리는 시간 전인 4시 19분에 다른 구역 배달을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그 건물 배달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나와 복도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제법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아 아마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인 듯 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반성해. 내가 나쁜 거야. 라는 산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자아이의 없어지는 것은 싫어. 라는 말이 들렸다. 여자아이는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시간이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싶어진 나는 문 앞서서 조금 물러서서 1층에 불이 켜진 방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방에도 불은 켜 있지 않았다. 문에서 멀어지자 목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새 4시 29분. 슬슬 문이 열릴 때가 가까워져 문으로 다가가는 순간 아무도 없는 안쪽에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자동문까지의 거리는 5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서 평소라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거리였다. 깜짝 놀란 나는 몸이 굳어서 가만히 서 있다. 자동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가갔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그대로 배달을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왔다. 정말로 그 건물에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에 건물을 나설 때도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울리고 있었다.